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용남과 인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갖고 내일이 이벤트? 어떤 이벤트?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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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지하 주차장에. 원래 9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미뤄졌어. 아, 예. 예. 아, 저는 또 회사 얘기하는 줄 알고 여기 회사. 아, 여기? 네. 여기는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이벤트는 없어요. 늘상 늘상 즐거우니까 더 즐거운 건 없지. 오늘 내일 그 여기 사장님 콘서트 하잖아요. 더 파워풀? 네. 거기 가세요? 내일. 가죠? 내일. 내일? 저도 내일 가는데. 아, 그래요? 네. 내일 거기서 뵙겠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내일 진짜 이벤트, 네. 중요한 이벤트 요거부터 먼저 좀 다룰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 하여튼 윤석열 씨가 이게 특검의 소환 조서 받기로는 했는데 아직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계속 생떼를 쓰는 것 같아 지금. 네. 어떻게든 좀 피해 볼까 뭐 카메라 안 잡힐까 요거 같은데 일단 그저께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저 타임라인을 보면 그저께는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 뭐 특검이 졸렬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표현을 좀 뭐 자신 있게 치고 나갔는데 저 때는 이제 체포를 이제 면했으니까 그다음에 계속 말이 바뀌더라고요. 계속 말이 바뀌니까 오늘 아침에는 무조건 출석하겠다. 하여튼 이렇게 하더니만 지금 또 뭐 그 계속 지하 출입 의사를 그 특검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막 계속 생떼 쓰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뭐 어차피 법원에도 계속 지금 나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수사받기가 싫은 거죠.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기 비공개나 뭐 공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네. 비공개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았었거든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2차 체포영장 집행돼서 할 수 없이 잡혀갔을 때 공수처에 몇 시간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진술 제대로 안 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 비슷하게 하다가 그냥 서울구치소 들어갔단 말이에요. 몇 마디 하긴 했는데 예. 물어보는 걸 답한 게 아니고 지가 하고 싶은 말만 예.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서울구치소 들어가서는 안 나왔죠. 출정 거부를 해서 안 나왔어요. 아예 조사를 안 받. 조사를 안 받았어요 한 번도. 네, 헌재만 나갔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기가 급하니까 나간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리 자체를 지금도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본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자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심정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유는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했다가 나는 그게 뭐 더 얄미워 죽겠어요. 10시로 바꿔달라. 비공개하면 나간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나가겠다고 하다가 그래도 일단 지하 주차장 쪽으로 가보겠다. 제가 보기엔 술 취했을 때 얘기하고 술 깬 다음에 얘기하고 계속 바뀌는 것 같아. 알코올 그러니까- 상태와 난알코올 상태. 알코올 기운이 있을 때 아이까짓 거 뭐 나가서 조사 받지 뭐 그랬다가 술 깨니까 어이씨 겁나. 그래서 비공개면 나간다 했다가 이게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영향 같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데 그거. 저도 여기다 써놨어요. 저도 술주정 내지는 이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비슷하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할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도 뭐 말장난 또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윤석열답게 지하로 가겠다. 비공개로 소환해달라라는 게 어떻게 당당한 거랑 연결이 되는지를 그러게. 되묻고 싶고 물론 뭐 말도 섞고 싶진 않지만 결국에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지금 이제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수사는 해봤다. 네. 정말 자기 전공 과목이니까 네. 우리가 씨름할 때 그 삿발을 서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초장에 좀 삿바 싸움하는 이런 기싸움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그 공판정에서 나오면서 법원에서 나오면서 한 기자가 따라오니까 아니 좀 비켜줄 수 없어요? 나 좀 윤 어게인 좀 보게 막 자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지하 주차장입니까? 우리도 윤석열 좀 보게. 예. 당연히 공개 소환하는 거고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다 공개 소환을 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공개 소환을 해서 그 뭐 박근혜, 최순실은 인권이 없다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고 저는 좀 말 같지 않은 얘기로 자꾸 그 시간만 끌면서 예. 뭔가 국민들의 참 눈살만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이 좀 추하다 저게 봤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김건희 씨가 지금 조금 전에 휠체어 타고 아산병원에서 퇴원했다네요. 이거는 거의 국룰이죠. 난 누워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앉아서는 나왔네. 그 수사기관에 출석할 상황이 되면 네. 아니면 구속이 임박한 상황이 되면 항상 휠체어 타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석방되면 멀쩡하게 잘 걸어 다녀요. 그렇지. 자, 어쨌든 김건희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할 얘기가 김건희 또 많으니까 윤석열 먼저부터 좀 그 정리를 하면은 일단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그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심야 조사도 감수할 테니까 제발 비공개로만 좀 해달라 검찰에 아니 특검에. 근데 나 이게 여태까지 법정에 재판 계속 내란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예. 지상에서 공개 출석 계속 해온 거잖아. 물론 한 마디도 안 했지만은 비켜달라 이게 한 마디만 했지만은. 근데 왜 특검 조사는 이렇게 막 그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원하는 바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거만 해주면 내가 다 양보한다라고 하고 그거 들어주면 말이 또 바뀐다니까요. 살라미 살라미로 하나 요거 들어주면 그렇죠. 틈새를 보이면 예. 하나의 그거예요. 전략, 그래. 네, 전술 전략. 아 그거예요? 아니 일설에는 그 윤 씨가 다른 건 몰라도 법정이나 이런데 출석하는 건 몰라도 자기가 몸담았던 그 검찰 수사기관에 자기가 피의자로다가 쓰는 거는 진짜 못 견뎌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던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기가 싫은 거죠. 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데 통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저는 그 다른 분하고 우연하게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 조은석 특검이 이른바 이제 특수부 출신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하고 같이 특수부에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봐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시길래 아 이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구나. 저는 전혀 그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장담하건대 저 두 사람의 사이는 엄청 안 좋아요. 봐주고 자시고 할 사이가 아니에요. 같이 같은 특수통이라 하더라도 네. 어. 아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렇지. 그때 마지막까지 갈등했지. 검찰총장직을 놓고 둘이 경쟁했어요. 예, 예.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 조은석 서울 고등검사장, 고등검사장 할 땐가 하여튼 그 법무연수원장 할 땐가 하여튼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다가 이제 결국엔 윤석열이 이제 낙점을 물은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부터도 사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좋은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의 그 심리적인 영향도 좀 있다고 보는 게 뭐 공판정에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판사 앞에는 당연히 서야 되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이게 특검이더라도 또 검찰에서 많이 파견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아마 처음 갔을 때 첫 조사에 조은석 특검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특검보나 뭐 수사팀장 정도를 보내서 아마 이제 소위 말해서 조질 텐데 그건 이제 본인의 과거 친정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자기의 마지막 좀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있지 않겠나 기싸움의 원인에는요. 그래서 저는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그 아버님으로부터 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젊었을 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모수를 들어서 아니, 큰일 날 소리. 아니 그 교훈을 받으라는 얘기가 고모수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엄정하게 그냥 빙빙 돌려. 네, 아니 돌리기까지만. 빙빙 돌리는 거 아니라 저는 진짜 윤석열에게 그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버지가 성인된 아들이 고모수로 맞을 정도로 고집을 부렸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모수를 다루는 심정으로 저는 특검이 정말 일반인들에게 하는 기준으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계속 뭐 대통령 신분이다, 뭐 대통령 출신이다 해가지고 또 검찰 친정이다 하니까 계속 봐주었던 거거든요. 그게 또 김건희한테까지 전염이 돼가지고 재벌 회장들이 하는 것도 국민들이 정서가 용납이 안 되는 판에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또 영부인까지 지냈던 사람들이 그걸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제는 고모수를 들 때가 됐다. 물리적으로 들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뭐 인권은 지켜줘야 되니까 저는 고모수를 드는 심정으로 엄정하게 좀 조은석 특검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뭐 국민의 뜻으로.
고무줄로 된 머리띠 정도만. 그러니까 판에라도 고무줄을 좀 사고라도. 조사실 들어갈 때 고무옷을 질질 끌고 들어가. 예. 아 근데 정말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를 제가 좀 이렇게 농담 삼아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진짜 국민들은요. 고모수 100번도 더 들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지. 너무 열이 받고 거의 그건 내란 이후에 아무 조치도 안 됐고 그 이후에도 저렇게 윤석열이가 나오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거기다가 법이라는 게 아니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검찰 시절에 법 안 지키고 소환 불응하면 체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인권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기준대로만 그렇지. 제발 해달라. 그렇지. 그거 좀 무리한 요구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무슨 특혜나 특권 이런 걸 저 사람들은 아마 요구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전에 내란 수괴입니다. 내란 수계. 하마터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뻔도 했고 거기에 맞는 상응한 조치를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전직 대통령 자기 혼자예요? 딴 사람 없어? 그럼 딴 사람들 했던 거 수준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 사람들도 다 저 그렇지. 지상으로 해서 카메라 앞에 쓰고 질문 받고 그리고 지가 대답을 또 하다 안 지가 하다 조사한 거 들어갔는데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불렀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수사팀장 시절에. 예. 경우가 없어 경우가. 아니 박근혜 사람이. 대통령도 그때 물론 파면당한 이유입니다만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렇지. 오히려 경중은 더 적죠. 아. 윤석열은 집단 범죄, 내란 범죄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뇌물 범죄, 개인 비리였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메시지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는 그 전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댓글창 채팅창 잘 안 보도 지금 잠깐 봤더니 웃긴 게 고모수 말고 소방호수가 더 낫다고 그러는데. 그거 훨씬 굵죠. 아니 근데 진짜 고모수는 그 얘기해서 그러는데 네.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고모수? 따갑죠. 고모인데 뭐 그렇게 아니 따끔할 것 같긴 한데. 같은데. 네. 그래? 한번 맞아 보실라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자, 요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거 의문을 갖고 그 윤석열 변호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같던데 어쨌든 엊그제 체포 영장 기각된 거는 내란 혐의가 아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그렇죠. 이제 증거인멸 교사죄 네.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일 나오라고 해서 조사할 항목들을 갖다 아마 변호인단에 줬나 봐요 이메일로. 그런데 거기에 내란죄 이것도 물어보겠다. 내란죄 조사하겠다. 네. 이거는 조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빼야 재판받는 되는 거 중이다.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하에서는 공소장 변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추가 범죄 사실로 더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저 어제 그 변호인이 그 얘기 잠깐 먼저 저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거 먼저 들어보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특검팀에서 지금 내란죄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하고 싶다고 지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조사를 진술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있는데 조사를 또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이걸 갖다 지금 왜 또 재판부와 검찰과 그러니까 검사와 이제 피고인은 1대1의 대응 관계인데 수사 대상이 아닌데 왜 이걸 내가 또 하려고 하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소 이후니까 뭐 수사가 지금 뭐 필요하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인데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기소 이후에도 결국에는 또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이 또 발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니 수사에 협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사실은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으로 넘긴 건 맞는데 저는 충분히 특검에서도 또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너무 많고 그렇지. 또 수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뭐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뭐 공소장 변경도 하고 더 중하게 해야 될 부분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환죄 부분도 다 이번에 특검에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란과 외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그 소위 말하는 12.3 불법 계엄의 전체적인 틀을 이제는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변호사 중에 뒤에 있는 여자 변호사가 그때 왜 김대리. 그 개몽됐다라고 개몽됐다는 말했죠. 그 변호사죠? 네. 무슨 왜? 저기 아니 왜? 갑자기 그 뭐라 그러지 가부끼라고 하나?
아 화장이? 화장 네. 기법이 비슷하게. 그게 생각나서 아니 뭐 그거 자세히도 보셨네 또. 예리하게. 아니 앞에 말하는 변호사는 보지 뒤에를 봐 또. 아니 너무 색깔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색깔. 왜 저러나 그랬더니 아주 그 아니 그거보다도 네. 저 내용 보면은 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변호인이 지금 말한 거잖아요. 네. 저 뒤에 말고 앞에 송진호 변호사가 저게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해봐야겠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나 진술 거부권이 나 진술 안 하겠다 뭐 이 얘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진술 거부권이야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뭐 그러나 피의자에게 법적인 권리니까. 보장된 권리니까 네. 뭐 그러면 해보라는 거지. 진술 거부권 제가 봤을 때는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법이 봐도 저렇게 말하는 높아요. 거? 예. 그럼 근데- 어떻게 대응해야 돼? 아니 근데 특검이? 묵비권이라는 거는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피의자의 또 권리니까 네. 뭐 쓰는 건 자유고 쓰면 되는데 어차피 재판에서 본인의 진술 외에 결국에는 지금 뭐 영상 자료 있죠, 또 지시 받았다라는 또 다른 그 사령관들의 증언 있죠. 증거가 정말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저는 유죄를 판결하는 데에는 뭐 윤석열의 증언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 자체가 큰 의미는 의미는 없다.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하려면 안 하는 거고 대신에 조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검찰은 질문은 하겠죠. 근데 안 하는 것도 본인 자유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묵비권 쉽지 않은데 그 더군다나 윤 씨 같은 경우에 말이 워낙 말 많은 사람인데 그 흥미진진하네. 뭐 계속 입 다물고 그냥 계속 있을지. 소위 말해 이제 긁힌다 그러잖아요. 긁혔을 때 묵비권 행사하면은 방법은 하나 있죠. 어떤 점심 뭐 드실래요? 그러면 바로 막 특으로 달라고. 글로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또. 그 묵비권도 아무나 행사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참을성 있어야지. 그 밤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는 원래 없는데 그 특검에서도 지금 동의하면은 심야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윤 씨 입장에서도 지금 심야 조사도 아까 잠깐 그 비공개하면 심야 조사도 내가 감수하겠다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외환죄도 있고 아까 내란죄도 있고 굉장히 조사할 게 많은데 한두 차례 안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차례 앞으로 부를 거 아니에요. 내일은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나올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심야 조사 얘기를 왜 할까를 추측해 보면 예. 윤석열은 내일 한 번 출석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자 그냥. 한 번에 끝내자. 그래서 심야 조사까지 하더라도 네. 뭐 밤을 새서라도 한 번 조사로 끝내자. 이 주장을 할 거예요. 보나마나. 예, 예. 그렇겠네. 택도 없는 소리. 그렇지. 그래, 오케이. 그 심야 조사 하는데 뭐 자정이나 새벽까지 하고 여기서 끝나고 내일 모레쯤 또 나오셔 하면 이제 밤을 새서라도 요번에 한 번으로 다 끝내자라고 본인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주장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출석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 게 뻔히 예상되냐면 이제 그 다음도 나가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아산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 병실을 하나 맡아놓고 이번에 윤석열이 아플 차례 아니냐? 그러니까 나 그 생각도 했어요. 돌아가면서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나 내일도 당연히 예, 나올 내일은 것 나가고. 같은데 예. 아니 내일 오늘 밤에라도 예. 혹시 또 들어누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 하도 그냥 그런 게 또 아프다고 용하니까 또. 그러니까요. 들어누는 거 아닌가 또 그 생각이 드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조사가 당연히 여러 번 뭐 있을 텐데 특검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만약 안 나와 그럼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좀 그때 체포영장 치면 되죠. 그럼 그거는 겁나하니까는 금방 또 체포영장 칠 것 같으면 금방 또 나오겠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하루 이틀 좀 있다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또 들어눕는 전략을 쓰면서 또 예. 이거저거 꼬투리 잡으면서 그러니까 전 이걸 이제 말장난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윤석열의 말장난에 놀아날 필요는 없고 예. 저는 그냥 원칙대로만 저는 그냥 법을 적용해주면 그럼 뭐 별로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도 없지 않나 싶고 또 그 박지영 특검 뭔가요? 그분이 검사 예. 출신이던데 그 법불악이라는 사자성어 쓰면서 끌려다니진 않겠다 이렇게 그렇지.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태도만 좀 유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그분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한 마디 아까 그 병원 얘기했잖아요. 네. 들어 누우면 어떻게 하냐. 이번에 김건희도 지금 아산병원에 들어 누웠는데 뭐 실제로 그러니까 병이 위중해서 들어 누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받아줬을 수도 있고 윤석열 같은 경우 앞으로 혹시 병원에서 들어 눕거나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건지 아닌지 이 병원에도 책임을 묻거나 그러니까 진짜 아파서 입원을 받아준 거냐 이럴 권한 같은 건 수사기관이 갖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일단 의사 진단이 중요하죠. 네. 진단의 병명하고 예. 증세가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만성 질환으로 입원한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 아니 그러면 이 당뇨 수치가 정말 쇼크가 금방이라도 와서 어떻게 될 수치가 아니라면 그걸 이유로 입원 하고 그 입원을 핑계로 뭐 소환 조사나 구속을 미루는 거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병원에 들어 누울 경우에 특검이 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병원에 그 담당 의사가 만약 진단서를 끊어줬으면은 이거 확실한 거냐? 뭐 그걸 병원의 의사의 소견이니까 그게 어떻게 그 검증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함부로 끊어주지 못하게끔 그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안 끊어주겠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끊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특혜나 이런 시비로도 지금 뭐 의료 붕괴가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예. 사실 별로 안 아픈데 입원시켜줬다라고 하면 그건 명백한 특혜성 조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진단서를 뭐 소위 말해서 짜고 치듯이 뭐 허위로 발행해 준다거나 하면은 또 그 자체는 또 별도의 뭐 예를 들면 허위 진단서 발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범인 뭐 도주 은닉이라든지 범인 은닉 비슷하게 해서 저는 결국에는 의사들까지도 만약에 윤석열의 편익을 위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수인처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거기까지도 전 수사도 다 열어놓고 해봐야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수사까지는 봅니다. 아니더라도 엄하게 책임을 책임은 하여튼 물을 물어야 수 있는 되는 거죠, 책임. 그래야만이 이게 그 나이롱 환자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 그게 하도 입에 붙어갖고 위장 환자, 위장. 위장 환자 위장 환자니까 뭔가 그건 좋은 느낌이 드는데 자 요것도 그리고 또 어제도 잠깐 다뤘는데 요거 제가 좀 그 궁금해갖고 윤석열 구속 취소한 그 지기현 판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군하니까 멍군으로 직시항구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네. 고발한 사건 있잖아요. 이게 공수처에 있었는데 특검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사건이 넘어갔어요. 특검이 받아준 거 아니에요? 이걸 어제 그 출연한 그 정필승 변호사라고 있어요. 어제 처음 저희 출연했는데 이게 지금 특검 내부에 검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특검 내부에 기존에 그 뭔가 알고 있을 거다. 결정적인 단서를 있으니까는 저거 공수처에서 저 사건을 갖다가 끌고 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뭐 항고 포기하고 구속 취소하고 이게 수사로 다 밝혀지기가 그냥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저걸 끌어온 거는 뭔가 결정적인 뭔가를 알고 누군가가 알고 있으니까 특검 내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걸 끌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 듯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은 뭐 이쪽 저쪽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견된 검사가 그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 예. 그러면 공수처는 왜 없어요? 그게 공수처는 이 사건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가능성보다는 일단 특검 쪽에서 일욕심을 내서 일단 줘봐라.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줘봐라. 라고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무슨 결정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해서 사건을 받은 게 아니고 일단 줘봐. 왜냐하면 공수처 조금 수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일단 갖고 들여다볼게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래서 받았을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도 일단은 바꿔보자. 네. 그래요? 그러려면 나중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게 왜냐면 수사하기가 수사로 밝혀내기가 참 쉽지 않은 사안 그렇죠. 같긴 한데 사실은 까다로운 사안인데 그 부분 한번 좀 지켜보시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지기현, 심우정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 이름이 지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 얘기가 요즘 조금씩 약화돼서 좀 이렇게 관심에서 좀 멀어져가는 느낌인데 아무리 이거 생각해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문에 나와 있는 나를 시로 바꿔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원상복구 됐잖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을 사실상 풀어주는 조치를 네. 직위원이 시작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심우정이 즉시한 거 포기한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거는 뭐 비아폰 쓴 것만 봐도 우리가 그렇지. 이거는 의심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라서 직위원 재판장까지 어떻게 연루돼 있느냐 저는 잡아내는 게 쉬운 수사는 아니겠지만 네. 충분히 이건 수사해볼 저는 여지가 가치가 있다,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뭐 직위원 재판장 룸살롱 이건 지금 다 좀 흐지부지 지금 약간 그 기억 속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 그 심우정과 직위원 재판장에 관련된 고발 사건은 특검법에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또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아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증거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일단 법에 명시된 대로는 특검이 인계받는 그 좀 정상적인 절차의 일환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걸 수사를 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범죄 혐의점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잖아요. 네.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교체할? 아니 바로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물증으로 확인이 되면요, 네. 저는 바로 국회에서 탄핵해서 업무 정지시켜 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면 예. 만약 그 정도쯤 되면은 전 국회에서 탄핵 논의도 좀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쨌든 이 재판을 더 끌고 갈 수는 당연히 그렇겠죠. 없게 될 것이다라고 좀 그쪽으로. 봅니다. 아니 근데 통상 그 전에도 어떤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 판사의 그 어떤 그 증거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예. 법원 자체적으로 그 일종의 직무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영구법관 뭐 이렇게 발령을 내서 예. 일선 재판부에서는 일단 빼고 나중에 뭐 사표를 받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판사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게 제일 힘들죠, 사실은. 영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오니까. 압수수색 단계부터 안 나와요, 영장이. 영장 전담 판사가 우리 식구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다는 전제 하에 왜 안 해야 나오는지 돼요. 잘 모르겠으나. 네,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수사가 사실은 검사가 검사를 상대로 예. 수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판사를 그렇겠네. 대상으로 수사하는 건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원 자체적으로 사표 받고 그냥 나가는 그 수순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직위원 재판장을 이제 수사를 특검에서 제대로 한다면 관련된 뭐 꼭 물증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진술들도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관련자들 통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사를 좀 급물살을 태워가지고 이제 여론의 압박을 첫 번째로 할 수 있을 거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검찰이 이제 또 이 내용들을 브리핑을 할 테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만약에 내란과 1%라도 만약에 관련성이 나오면요, 이거는 12.3 내란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우리가 내란에 과연 관여가 됐을까라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직위원회 그 희대 사법농단, 그보다 조희대의 난이 있었고요. 또 엊그제는 체포영장을 또 법원에서 기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묶음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뭐가 1%라도 만약에 저 내란 세력들과 어떤 교류의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은요, 이거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그것 때문에 아마 재판 못 맡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3 내란 특별법에는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조직을 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이걸 그렇죠. 말하는 내란 거잖아요. 재판소죠. 요 사건에 한해서는. 이게 사실 그걸 하기에는 지금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좀 해야 될 게 또 워낙 너무 또 많으니까. 복잡해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럼 재판을 스톱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죠. 그 상황을. 그 부분은 좀 지켜보고 그런데 염두에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직위원 재판부가 예를 들어 내란 세력과 전혀 무관한 건지 아니면 관련이 있는 건지 어쨌든 고발 사건을 지금 그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 계속 못 들어오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됐었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했네요. 구속영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때 인사청에 돈 받고 인사청탁했다 뭐 이게 아마 추가 기소 그때 된 사항인데 그 노상원이 왜 롯데리아에서 주로 회동을 했잖아요. 버거. 네, 버거 뭐 버거 보살 뭐 그래서 보살집 앞에 있는 롯데리아. 네, 내란 버거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 왜 롯데리아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졌는지 아세요? 왜 롯데리아인지 네.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아니고 네. 왜? 나도 왜 일반 식당도 아니고 롯데리아인지.
몰라? 노상원이 어떤 회사에 고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역 장성이니까 뭐 고문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문을 하는 회사 직원이 롯데리아 쿠폰을 여러 장을 줬대요. 노상원한테 기한이 만료되는 몇십 장을 줬대. 예, 쿠폰을. 그래서 그 쿠폰 쓰느냐고. 그래? 야, 그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참 그 정겹네. 그래서 이모 고문한테 롯데리아 이거 주시죠 하고. 그래서 자기 군 후배들 야 롯데리아로 다 모여 그래갖고 오늘 내가 쏜다 그래갖고 그런 거예요? 쿠폰으로. 그래서 롯데리아 자주 간 거예요? 그거 재밌네. 자, 또 하나 윤석열 요 얘기도 좀 마저 해보면은 나 참 윤 씨는 이런 거 보면서 어쨌든 경호처에 자기가 그렇게 신세를 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못할 짓을 시킨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못할 짓을 시켰는데 그 경호처 직원들은 뭔 그 죄야. 죄야, 진짜. 그 오명을 진짜 다 뒤집어 썼는데 고발을 했더라고 경호처 직원들을. 그 비화폰 통화기로 이거 경찰하고 검찰에 이미 제출한 거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데 니들 마음대로 이거 거기다 줬단 말이야. 고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걸?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가 강도한테 칼을 뺐으면 그게 무슨 절도 내지는 그게 무슨 뭐 재물 손괴가 됩니까? 뭐 조폭한테서 예를 들어 무슨 뭐 무기를 뺐으면 그게 무슨 물건을 뺏는 게 범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란을 일으켜서 그 내란과 관련된 비화폰 통화 기록을 보자고 지금 뭐 들어가서 뭐 이미 제출 받든 영장을 통해서 그 기록을 갖고 온 건데 그렇지. 이게 무슨 군사상 비밀 유출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되니까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지금 경호처한테 내란 세력들이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쯤 되면은 뭐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 사병화를 했던 윤석열이 양심이 없고 뻔뻔하다라는 비판도 당연히 가능한 거지만은 이 법 논리가 맞냐는 겁니다. 아니 강도에게서 칼을 당연히 뺏어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칼을 뺏어갔네 이러면서 강도가 또 경찰청 가서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경찰을.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참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 너무 좀 참담하고 전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제일 마음이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부글부글할 것 같아. 예, 부글부글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내란 종식에 더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아니 저런 행동을 하니까 사실은 아주 그 질 나쁜 양치기 소년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 직전까지 대통령을 했으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던 부하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그게 최소한의 상도. 아니 그러니까 고모습으로 맞을 만해. 고모스 아버님이 이해가 돼요. 저 진짜로 아버님이 오죽했으면은 이해가 돼. 그때 쇠파이프로였어야 되는데 그게 고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거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 앞에. 어. 오죽하면. 예. 김건희는 오늘 보니까 퇴원을 지금 했고 아까 그 아산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전략은 지금 윤 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특검 조사에 응하기는 하겠는데 비공개 피의 사실을 좀 명확히 해주고 비공개 소환한다면은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아유. 이렇게 얘기했네요. 전 이제 웃겨요.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고 윤석열은 당당히 한다면서 지하 주차장 요구하잖아요. 김건희는 지금 성실히 하겠다고 하는데 전 또 어떤 걱정까지 드냐면 이제 또 특검한테 요청할 것 같아요. 제3의 장소로 와달라고. 그리고 황제 조사에 조사 받을 때처럼 그러면서 특검보 핸드폰 내놓으라고 위험하니까 폭발물을 설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말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장난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 황제 조사, 콜검 조사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군말 말고 와서 수사 받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 이렇게 좀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좀 추하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피의 사실을 명확히 해주긴 뭘 명확히 해줘. 와서 조사받다 보면 어떤 혐의를 조사받는지 아는 거지. 소환할 때 뭐 죄명 정도는 알려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신 지금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언제 출석해라, 언제까지 출석해라라든지 뭐 그 정도는 알려주지만
누가 피의자한테 피의 사실 뭐 조사할 내용을 미리 다 명확히 알려주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질문지 미리 달라는 건가? 그럼? 아, 전에는 그렇게 말도 했나 안 되는 봐요. 소리죠, 그게. 아니 그 민정수석이나 뭐 네. 비아폰으로 서로 얘기하고 조율하면서 그때 콜검 사건 2024년도 7월 20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받아온 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 질문지 좀 다 내놔봐. 뭐 이런 약간 안 좋은 습관이 배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혐의가 사실 그런데 대부분 16개 혐의라서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아. 엄청 많아요. 어. 그것도 그냥 카테고리가 16개지 세부로 세부하면은- 들어가면요 진짜 한 100개 넘을걸요. 조사 아니 그 건수로. 특검이 지금 인지에서 그 새로 수사가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는 넓어지죠. 거잖아요. 그럼요. 160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그렇죠. 때. 아니 더군다나 굵은 줄거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 마약 수사 그 방해한 거. 인천세관. 예, 인천세관과 관련한 거. 예. 그건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먼저 말하면은 지금 그게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수사를 하는데 검찰에서 이걸 최근에 그 합동 수사팀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뭐 국세청하고 그 다 FIU하고 다 해갖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 기사는 나왔어요. 특검에서 이걸 공수처에서 넘겨받았다 수사자를 다 조병로 관련해서 그때 임성근하고 조병로 관련자를 그럼 특검에서 이걸 하겠다는 건데 검찰에서도 지금 따로 며칠 전에 합동수사팀에서 크게 해서 지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갖고선 백혜련 경정은 하지 말라고 왜 특검이 할 건데 왜 하냐고. 이건 그럼 검찰에서 하는 건 스톱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 특검이 사건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거죠. 아 특검이 더 우위에 있는 거구나. 그래, 보내라고 하면 너희들은 이제 그만해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사건 기록 다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죠. 그리고 하나 더 조치가 필요한 게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후순위로 밀린 것 같기는 한데 전 이제 이제 김민석 총리도 이제 취임하시고 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빨리 임명할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검찰총장이야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대검의 간부들 이하 또 고검장들 다 있잖아요. 전 싹 다 인사 교체를 바로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런 대검에서 또 장난치고 뭐 합동수사팀이니 뭐니 이런 식의 자꾸 그 장난질 비슷하게 치고 있어서 국민들이 우려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전 사건은 사건대로 넘기고 인적인 쇄신과 교체가 전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하겠죠. 법무부 빠르게. 장관 예. 취임하면 바로 인사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쯤 검사장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원래는 금년 1월쯤 또 인사를 한다고 했었어요. 예. 그 계엄 선포 전에는 6개월 만에 인사 또 할 거다 뭐 이랬는데 계엄 터지는 바람에 그 인사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새로 바로, 취임하면 바로 바로 할것 해야지.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김건희 아산면에서 태어나는 사진이 그 보도가 되는데 이 기사를 띄워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딱 나오는 그 거. 전형적인 국룰이죠, 진짜. 그게 딱 저 국룰. 모습이죠.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네. 예.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질질 끌려서 이렇게 앰뷸런스 하듯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건 아니었네. 누가 봐도 헐리우드 너무- 액션이잖아요. 너무 과했나 그거는? 네. 아니 그리고 우울증이 왜 앉지도 못해요? 우울증은 무조건 누워야 돼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런 장면이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네. 얼마나 저게 역풍이 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장면 보면 그 재벌 회장들 늘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갈 때 늘 환자복 입고 나와가지고 저거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거 영장 기각 나오고 나면은 늘 걸어 다녀요. 운동 다니고. 가만 지금 화면이 지금 나갔나 안 나갔나 모르겠네. 그 저희가 지금 그 프리뷰 화면에 나온 건 나왔었는데 저 화면이 안 나갔나요? 본 화면은 방송 화면은 아직 안 나왔나 아직 보네. 안 나갔어요? 출처 때문에 띄울 수는 없고 예. 저희가 요즘 그 저작권 이거에 민감해 갖고 복잡해서. 아니 그러니까 통상 그 겨울이면은 저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죠. 무릎 위에 담요, 한보. 이렇게 옛날에, 담요. 근데 지금은 날이 더우니까 예. 휠체어에 마스크까지 딱.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밀어주는 사람 그래? 윤석열이가 미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약간 체구가 큰 남성이 지금 미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뒤에 하네. 뒤에 미는 사람. 뭐 경호원 같지는 않아요. 이게 품새가. 가만 있어라. 저거를 내가 확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몸집이 좀 큰. 아이고 미안. 제가 볼 때는 윤석열로 보여요. 맞네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체구가 뒤에 이제 미는 사람. 아이고
맞는 것 같아. 얼굴이. 요 확대 기능이 있는데 확대 이걸로. 예. 이거 어디 갔어? 그 옆에 저 사람. 예. 왠지 왠지 그 생긴 게 비슷해 예, 보여. 쉐입이 비슷해 보여요. 외형이. 얼굴 그러니까 동그랗고 체형이 한 게. 저런 체형 쉽지 체구가 않아. 쉽지 나오기. 않은 체구. 네. 윤석열 맞는 거. 근데 오늘은 반바지를 안 입었네. 반바지가 아니고. 저기서야 반바지 입었겠어. 어떻게? 오늘 다행입니다. 보니까는 내외가 마지막으로 뭐 제가 쇼를 냈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손도 그러니까 보니까는 왼쪽에 손도 윤석열 손이네. 뭐 그렇겠죠. 만약에 맞다면. 어. 예. 아니 손 그 옛날에 왕자 이렇게 썼을 때 그 손 모양도 그렇고 왕자 손 그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가도 누가 구속되거나 둘 다 구속되고 그러면 사이가 또 좋아지고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러게. 자, 그건 일단 추가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는 대로 한번 좀 보여주시고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명현 그 최상병 특검이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김기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핵심 키맨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윤석열 경로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전에 들었냐, 이게 핵심 키맨인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어요.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왜 불출석했다고 보여주시나요? 일단은 나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없지. 될지 예. 기존 주장을 계속해야 될지 아직 결심을 못했겠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예. 일단은 출석 자체를 안 해버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건 관련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은 다 직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어느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뭐 이게 이종섭도 있고. 네, 김기환이 될 수도 있고 이종섭. 이종섭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때 전화와 관련해서 그 라인에 있었던 뭐 당시 이시원 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이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심이 깊다고 보는 게 뭐 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발발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가담 정도가 옅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마음을 돌려서 이제 진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가담한 게 적으니까. 근데 저 최혜병 저 수사 외압 사건은 꽤 오래됐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국회에서는 특검을 막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박정훈 대령 괴롭히면서 한쪽에서는 박 대령을 이제 항명죄로 괴롭히고 그러면서 수사 외압 쪽은 그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것까지도 계속 차단시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종석 같은 사람은 총선 앞두고 호주 대사 그 도주 대사로 보내줬다가 또 못 갔고 그래서 저는 저분들은 상당하게 이 수사 외압 사건과는 김기한 사령관 포함해서 연루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교 형량을 하겠죠. 양심의 소리와 내가 이거를 공개했을 때 올 후폭풍 이게 아마 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김계환 사령관도 뭐 불출석하고 한 이유들이 이제 특검이 다가오니까 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걸 언제쯤 터뜨리고 그럼 자기에게 얼마나 그 형량을 그렇지.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네. 심각한 고민 단계에 전 들어갔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가 아마 이제 시간 싸움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최상병 사건 하면은 어쨌든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눈시울을 한번 보신 적 있잖아요. 여기서 그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 경찰청 수사관 그 사람도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두 사람 통화 그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필승. 저런 군인과 경찰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한 이종섭이나 김계환이나 임성근 같은. 임성근 뭐 이런 이른바 이런 똥별들이 여태까지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지킨다기보다는 이런 똥별들이 다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 가장 좀 분해 솔직히 말해서 진짜 군인들은 따로 있는데 이번에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이나 이 아까 말한 대로 이종섭이나 저런 김계환, 임성근 이런 똥별들 다 별이잖아요. 그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똥별들이 얼마나 참 사악하냐면 결국 위만 쳐다보고 업무 수행하면서 무고한 우리 해병대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갔다가 우리 최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하다가 사실상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서서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그 똥별들이 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놓고 또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걸 또 나서서 덮거든요. 그래서 또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은 범죄자로 만들어요. 와 이거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무도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 똥별들의 아주 지저분한 행태들을 이번에는 정말 말끔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전 제 역할을 충실히 좀 해줘야 된다. 전 저분들의 저 울먹이는 목소리가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저 목소리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일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 해병대 수사관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 그렇죠. 피 맺힌 심정으로. 그런데 나 아까 잘 말하셨어. 그 박정훈 대령을 지금 기소 재판 받고 있잖아요. 항소심 재판 오늘도 지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네. 군 검찰이 다시 기소를 한 거잖아. 네. 또 기소 더군다나 이번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항명한 것뿐만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도 거기서 항명한 거다라 혐의를 또 추가해서 기소를 한 그래서 거잖아요. 오늘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기일이었던 거죠. 그럼 이게 어쨌든 애초에 무리한 기소라고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이 군 검찰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는지는 한번 스크리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해봐야지 당연히. 예. 그래서 이게 무리다라는 뭐 그게 일선의 군 검찰관이 됐던 아니면 수사관이 됐던 예.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소해 아니면 구속영장 쳐 예. 구속영장 쳤다가 그렇지. 군사법원에서 기각이 된 기각된 거지. 적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가 범해진 게 아닌지 한번 쭉 훑어봐야죠. 그러니까 그 훑어봐서 누가 봐도 이게 무리인데 더군다나 1심이 끝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또 거기다가 계속 또 그 항소를 또 하고 거기다 공소 사실을 더 추가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번에 감정이 좀 앞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안규백 장관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제 민간인 최초의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군 검찰이나 군 판사 조직이 굉장히 특수한 게 우리가 뭐 특수법원으로 이제 군사 법원도 헌법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굉장히 군 수뇌부에 의해서 장악되기 쉬운 구조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최혜병 수사위합 사건도 여러 갈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을 수사해야 되는 책임과 그걸 덮은 부분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박정훈 대령을 이제 무고로 이제 괴롭힌 부분 이제 두 갈래가 있는 건데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군 검찰도 스스로 좀 자정이 되고 바로서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장관과 차관께서 취임하시면은 전 이 부분도 좀 한번 뭐 직무감찰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따져볼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혜병 이번에 특검이 이거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려나요? 이런 거는? 아니 할 수 있죠. 인지한 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된 건 수사 외압이지만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인지된 사건들은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자, 서울 집값이 지금 거의 뭐 폭등 조짐이 아니고 폭등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패닉바잉이라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패닉바잉 수준이라고 하는데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대책을 발표했어요. 일단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이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은 아예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초강수 첫 집값 대책이라고 중앙일보에서는 기사 제목을 뽑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초강수 집값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거는 단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단기적으로 한 몇 주 정도는 예. 그 폭등을 잠시 늦출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뭐 요 대망론에도 썼습니다만 책에 참 예. 시장주의자시니까. 똘똘하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른바 1가구 1주택을 세제로 강제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서울 강남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고급 아파트나 뭐 비싼 아파트가 제일 많았던 곳이 어디냐면 어딜 것 같으세요? 부산 해운대예요, 사실은. 많았던 곳. 예. 예. 부산 해운대가 서울 강남 집값 못지않게 비쌌거든요. 그렇지. 예. 지금 이 시점에는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이나 대구에도 왜 돈 많은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 지방의 부자들이 예. 여러 가지 취득 단계부터 보유 또 양도 단계까지 다 한 집에는 한 가구에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돼라고 사실상 강제를 하다 보니까 지방 부자들이 자기가 살던 집 팔고 전세나 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집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똘똘한 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예. 그러면서 강남 집값은 계속 폭등을 하고 예. 지방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 부동산 PF 문제도 대부분 터진 게 지금 사고가 난 게 지방의 아파트나 뭐 이런 거 하던 PF가 다 사고 물건이 된 겁니다. 예. 지금 이른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1가구 1주택 딱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 변호사한테 당신은 차를 살 수 있는데 평생 딱 한 번만 살 수 있어. 그럼 어떤 차를 사겠어요? 좋은 차, 비싼 차, 제일 비싼 차. 무리를 해서라도 아니면 지금은 내가 당장 못 사더라도 네. 나중에라도 무리해서 가장 타보고 싶은 드림카를 살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차는 안 사겠지. 예를 들어서 경차로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쭉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겠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은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거래하면 취등록세도 많이 들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물론 그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세가 부과 안 되는 집도 있지만 서울에 웬만한 집은 다 양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살던 집을 얼마 가격에 파는 순간에 세금이 납부되고 확 줄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준의 그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많은 제약도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강남에 뭐 좋은 집 여기로만 전국의 수요가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출 규제로 막는다? 잠깐은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못 막아요. 그래 갖고는. 그럼 장기 대책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꼭 기사 타이틀을 뽑아도 예를 들어서 뭐 반포의 신축 아파트가 이번에 몇 평짜리가 뭐 34평짜리가 이번에 70억에 거래됐다. 뭐 70몇 억에 거래됐다. 그래서 신고가 기록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 미국 같으면 미국이 워낙 큰 나라입니다만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주변에 있는 신축 고층 아파트 가격을 놓고 미국의 부동산 정책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해보세요. 말이 안 되지. 예.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예. 우리는 강남에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고 부동산 대책을 내놔요. 예.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죠. 예. 저는 이런 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미국 맨하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예. 강남에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 가격은 잠시 잊자고 우리가 잠시 그거는 잊어도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가 보유 자가 보급률이 한 60% 되잖아요. 그래서 40%는 자기 집이 없다는 얘기인데 예. 이걸 보고 대책을 세워야지. 강남에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신축 아파트 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간 계속 실패할 거예요. 뭐 김용남 의원은 이제 이쪽 시장 전문가시고 신인규 변호사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저는 일단 이거는 오늘 예. 대통령실에서 이게 부동산 오늘 대책이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라고 지금 오늘 밝혔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예. 모든 사람이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비 전문가, 전문가고 예비 전문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두 채 갖고 있는 예. 사람 다 전문가. 그래서 저는 뭐 한 채도 없으니까 그냥 제 이름으로 되거나 제 배우자 이름으로 된 아예 집이 없는 입장에서는 예. 사실 집 한 채 갖고 싶은 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사 가지 않고 좀 좋은 거주 환경에서 뭐 예. 아들 딸 낳고 이제 사는 게 이제 소박한 꿈인데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마음은 급해지는 게 야 이거 수도권에 여기 일단 뭐 직장이나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여기서 일단은 안정을 찾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는 제가 노동을 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냥 이 넘사벽에 그 갭이 있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절망적인데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차피 저는 지금 집을 당장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정책이 성공이 돼서 이 집값 안정에 반드시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대출 규제라는 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단기적인 정책이지 이게 뭐 만능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세금도 저는 조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도 뭐 과거처럼 세금으로 부자들 막 때려잡아가지고 집 팔게 만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버는 소득만큼은 저는 예를 들면 주택이 2개, 3개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이 주택을 거래하고 하면서 얻는 이런 투자 수익들이 좀 있잖아요.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과세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요 공급의 문제잖아요. 근데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막 공급 더 늘려라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특히 서울에 이제 집 더 지을 땅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요 공급의 문제도 결국에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전 국토를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들을 이제는 마련해서 공급도 전국적으로 늘리면서 수요도 전국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복합적인 대책들 정말 내놔야 되는데 네. 저는 그 핵심은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교육이 일자리와 연동되고 그 일자리와 연동되는 게 소득 격차로 벌어지니까 모두가 교육 때부터 소위 말하는 뭐 파락군 또 뭐 사교육 이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기적인 대책까지도 좀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신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 지금 집값을 뭐 다 때려잡아서 다 빠지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연착륙 속에서 이제는 부동산이라는 걸로 우리가 재산 증식을 삼는 사회가 아니라 조금 더 일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 내지는 우리가 우리 김용남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코스피 5천 시대로 우리가 갈 건데 이제는 투자처의 관심은 저쪽 주식 시장으로 좀 가면 어떻겠는가.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라 전문가신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예. 종합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은 사실상 다 나름대로 부동산 전문가예요. 예.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근데 언론도 참 보면 기사를 고약하게 쓰는 게 요새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뭐 그러니까 아주 낡은 거 아니 뭐 낡은 거는 또 재건축 때문에 비싸집니다만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지금 50억 이하짜리 찾기 쉽지 않거든요. 선호 지역의 경우에 예. 선호 지역 물론 이제 반포나 이런 선호 지역. 자 그러면 그런 식의 기사가 맨날 나온단 말이야. 그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얼마인데
이거를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몇 평짜리 뭐 반포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아니 그건 맞지. 계산은 그거는 뭐 살아생전에서 할 수 없는 금액이지.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나라가 그 지역에 최고 선호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아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세우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부터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다주택자 물론 이제 집값이 그동안은 많이 오른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저거로 일종의 불로소득을 많이 올리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의 경험치는 그게 맞죠. 하지만 다주택자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건 전월세 공급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그 여러 채 주택을 한 달씩 돌아가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한 집에 사는 거지. 나머지는 다 전세를 주던 월세를 주던 전월세 공급자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은 어느 투자처보다 부동산에 특히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았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좀 다를 거요.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어느 누가 저 상승률이 얼마 안 되는 아파트 쥐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건 보유세도 내야 되는데 그거 팔아서 주식 투자하지. 한 가지만 그럼 좀 네. 질문을 드리면 아까 그 다주택자가 어쨌든 임대 공급의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공공이 임대를 전혀 우리나라는 손을 안 쓰기 때문에 다 민간에 그냥 임대를 맡겨놓은 거거든요. 아니 뭐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비율이 낮은 거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 아주 그러니까 그 빈민층의 공임대만 그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나머지 공공임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민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그 집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갖고 있는 목적이 여러 채를 사는 10채 20채를 사는 게 그 집이 지금은 1억인데 2억이 될 걸 바라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는 거냐 임대세를 월세를 받기 위해서 그걸 산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수익률로 따지면은 잘 안 나오죠. 더군다나 수익률이 낮죠. 더군다나 노무현 때 종부세를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 데 비해서 그 이후에 이게 완전히 형해화돼 버렸잖아요. 세금도 없어. 세금도 계속 깎아졌잖아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조금 올라갔는데 정말 쥐꼬리만큼 올라갔고 두 채, 세 채 이상부터 조금 더 중과세가 됐지만은 두 채까지는 세 채까지도 뭐 그렇게 세금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아니요. 네.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금 많아요. 지금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일단 취등록 단계에서 취등록세 세율이 8%입니다. 3주택부터는 12%예요. 예. 이거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사실은 취득 단계에서 12%의 그 세금을 낸다는 거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보유세,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율도 높고요. 3주택 이상자가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의 77.5%를 내야 돼요. 세금은 지금도 많아요. 문제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게 정책이 있다면 시장에는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년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든 세대 분리를 해서 자기 자신은 3주택자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해서 나눠준다. 그 자식 이름으로 증여를 하던 다운 계약서를 써서 매매를 하던 이런 방식으로 대책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장은 절대로 앉아서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거는 이미 5년을 우리가 열심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세금으로 때려잡아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저는 세금으로 안 잡혀요. 우리가 안 되죠. 안 되죠. 해본 적 잡혀. 노무현 이후로 그 세금으로 해본 적도 없다니까 그런 그러니까 정책을. 시장을 못 이겼는데 세금 정책을? 저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뜻은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얘기하면 이게 네. 뜸어진대. 아 근데 그러니까. 정말 집값 안정화는 뭐 모두가 다 동의하는 정책 그렇지. 목표고 어떻게 이루느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반드시 하여튼 이번 정부에는 아니,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반드시 더 드리면 잡아내야죠. 강남 집값을 보지 말고 그렇지. 40%의 무주택자를 보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지 반포의 신축 아파트 가격 저거 잡겠다고 하다 또 실패한다니까요. 자, 두 분 신윤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